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대구 법원 근처 변호사 사무실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잠시 뒤에 속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정치권은 입씨름 또 기싸움이 한창입니다. 국민의힘은 정진석 의원과 연일 거친 설전 중인 이준석 대표가 잠시 뒤 귀국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비대위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내홍 수습보다는 전당대회에 당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한 달, 여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론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정치 원로 시각에서 이 문제도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뉴스큐 오늘은 화재 속보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대구 법원 근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7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쳤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윤재 기자. 네, 대구 범어동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화재 사고 경위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사고가 난 건 오늘 오전 10시 55분쯤입니다. 대구 법원 남쪽에 있는 건물 2층에서 불이 난 건데요. 지금도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유리창을 깨고 소방대원들이 구조를 위해서 진입했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20분 만에 모두 껐습니다. 하지만 남성 5명과 여성 2명 등 모두 7명이 숨졌습니다. 불이 시작된 건 2층 구석에 있는 사무실인데 숨진 7명 모두 같은 공간에서 발견됐습니다. 또 건물에 있던 40여 명이 연기를 마셨고 이 중 26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당시 불이 급격히 번져 피해자들이 미처 대피할 시간이 없었던 탓에 인명피해가 컸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이 난 건물은 법원과 가까운 만큼 변호사 사무실이 주로 입주해 있습니다. 경찰은 불이 나기 전 한 의뢰인이 변호사 사무실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를 토대로 방화용의자 50대 남성 A씨를 특정했고 A씨가 자신의 집에서 두 손으로 통을 들고 나오는 장면도 CCTV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다만 A씨가 현장에서 숨져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대구경찰청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수사 전담팀을 편성해 수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지금은 소방과 경찰 또 국과수가 합동감식을 벌이고 있는데요. 합동감식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발화 원인 등이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구 범어동 화재 현장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화재는 20분 만에 진압이 됐지만 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네, 경찰은 확보한 진술을 토대로 방화 용의자 50대 남성을 특정했는데요. 긴박했던 상황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김 기자, 지금 확인된 거는 방화 추정 폭발이다. 그리고 7명의 사망자, 41명 부상 정도 확인되고 있는데 김철희 기자와 좀 차근차근 이번 사고 내용 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고 난 시각은 정확히 언제입니까? 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입니다. 대구지방법원 남쪽에 있는 건물 2층에서 갑자기 불길이 번진 건데요.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20분 만에 신속히 불을 모두 껐지만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소방대원들은 건물 각 층을 확인하며 추가 인명피해 여부를 확인했고요.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기 위해 합동 감식도 벌였습니다. 현재 대구경찰청도 합동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습니다. 예, 다친 사람도 앞서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정확히 피해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네, 지금까지 남성 5명과 여성 2명 등 모두 7명이 숨졌습니다. 네. 불은 2층 코너에 있는 203호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사망자들도 모두 이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갑자기 크게 번지면서 피해자들이 미처 대피할 시간이 없어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친 사람도 많은데요. 2명이 경상을 입었고 39명이 연기를 마셨는데 이 가운데 20여 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건물 안에 있던 수십 명도 밖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네, 2층 코너에 있는 203호에서 불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 여기서 모두 사망자가 발견됐다. 상대적으로 불도 빨리 꺼졌지만 또 불이 빨리 번진 측면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화재 원인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일단 누군가 일부러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사고가 난 건물은 법원과 가까워서 변호사 사무실이 많이 입주한 곳인데요. 불이 난 곳으로 보이는 203호는 국선 변호사 사무실이 있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불이 나기 전 변호사 사무실에서 불만을 제기하고 간 사람이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는데요. 이 때문에 해당 사무실과 관련된 사건에 항심을 품고 불을 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도 나옵니다. 불만을 제기하고 간 사람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용의자를 어느 정도 특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특정이 된 겁니까? 네, 경찰은 CCTV 등을 확인해서 방화 용의자로 50대 남성 A씨를 확인을 했는데요. 네. CCTV에는 A씨가 주거지에서 어떤 물건을 들고 나온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통으로 추정되는 무언가를 두 손 가득 안고 나오는 장면이 잡힌 겁니다. 경찰 관계자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의자에 대한 주거지 CCTV 수사에서 뭐 어떤 물건을 들고 나오는 게 확인되었기 때문에 뭔가 통에 든 것으로 추정되는데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두 손으로 이렇게 아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A 씨 역시 불을 지른 뒤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현재까지는 A 씨의 단독 범행으로 추정되는데 사망한 것이 맞다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됩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동종 전과 등에 대해서는 사건을 조회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네, 일단은 좀 CCTV를 좀 확보해서 방화의 원인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겠습니다만 이렇게 좀 화재가 나면 건물의 구조라든지 특히나 이제 스프링클러 얘기를 많이 하는데 특히 사상자가 좀 많이 발생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람들이 많은 사무실 건물에 불이 갑자기 커지면서 네. 미처 피할 틈이 없었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요. 또 해당 측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스프링클러 역시 없었습니다. 최근에 법이 바뀌면서 지상 네. 6층 이상 건물에는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지만 해당 건물은 법이 바뀌기 전에 지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렇게 갑자기 불이 번지는 경우라면 스프링클러가 정상 설치됐다고 해도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예. 그나마 소방대원들이 신속하게 불을 끈 덕에 더 큰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불 나고 나면 꼭 들여다보면 법이 바뀌기 전에 지어진 건물들이더라고요. 예. 용의자가 현장에서 지금 숨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무엇보다 현장 감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합동 감식도 진행 중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후 3시부터 소방과 경찰, 국과수 등이 합동 감식을 벌이고 있는데요. 우선 수십 명에 달하는 사상자 신원을 파악하고 추가 피해자가 없는지 확인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와 함께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는 것도 급선무인데요. 경찰은 방화 용의자 A씨가 왜 불을 질렀는지, 알려진 것처럼 원한을 가지고 범행을 일으킨 것이 맞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합동 감식이 끝나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이윤재 기자가 현장을 전해줬고 또 스튜디오에서 김철희 기자가 이번 사고 종합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합동 감식 결과 끝나면 또 YTN 통해서 사고 속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부 김철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여야 모두 지방선거 후 내홍에 휩싸인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이준석 대표와 정진석 의원 간의 날선 공방이 이어지자 지도부 안에서도 자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민주당에서는 지도부 체제와 선출 방식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어제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있었던 이준석 대표, 잠시 뒤에 우크라이나에서 귀국할 예정인데 어떤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이준석 대표는 우크라이나에서 귀국 직전에 SNS를 통해서 1년 내내 흔들어 놓고는 무슨 싸가지를 논하느냐면서 다시 한번 정진석 의원을 겨냥했습니다. 이 대표는 잠시 뒤인 오후 4시 반쯤 인천공항을 통해서 귀국할 예정인데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진석 의원은 이 대표가 SNS에 글을 올린 뒤 민생이 최우선이라고만 언급하며 추가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양측의 감정 싸움이 격해지자 당 지도부에서는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논의 자체가 양측의 감정 싸움으로 비화하는 것은 적절치가 못하다. 당을 위해서 또 당원들의 그런 의견을 받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의 그런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내일 비대위가 공식 출범하는데 당내 관심은 다른 곳에 있는 모습입니다. 네, 내일 중앙위원회에서 안건이 최종 처리되면 우상호 비대위 체제가 공식 출범하게 됩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당내 관심은 차기 당대표를 뽑을 8월 전당대회에 쏠려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사실상 친명계와 친문계의 대결이 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친명계를 중심으로 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대위원장에 내정된 우상호 의원은 일단 이에 대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선수가 없을 때는 어떡합니까? 국회의원들의 다수가 동의하는 내용은 바꿀 수 있죠. 근데 그게 어떤 게 그런 거에 해당하느냐가 확인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뭘 한다 안 한다 말하는 건 바보 같은 소리죠.
민주당 재선 모임은 오늘 오전 논의를 통해 비대위의 향후 통합형 집단지도 체제로 가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김용민 의원은 SNS에 전형적인 계파 정치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면서 집단지도 체제로 가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끝으로 원 구성 관련 얘기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달 전반기 국회 임기가 끝났는데 각자 좀 당 내부가 시끄러워서일까요? 아직도 진전이 없어 보여요? 네, 여야 모두 기존 방침에서 물러나지 않으면서 원구성 협상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만 양보하면 원구성이 일사천리로 될 것이라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협상을 연기시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의장을 먼저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후반기 원구성이 미뤄지면서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일정을 아직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하면서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네, 국회 상황 먼저 보셨고 내일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이 됩니다. 기존 대통령들과는 사뭇 다른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 원로 두 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자, 윤 대통령의 한 달, 그리고 지방선거 이후 국회 상황, 특히나 내홍을 겪고 있는 당내 분위기까지 오늘은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 국민의힘 이재호 상임고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대통령 얘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면 얘기도 있고 뒤에 할 얘기들이 많은데 일단 큰 틀에서 내일이면 취임 한 달을 맞거든요. 역대 대통령과 좀 이례적인 행보를 좀 걸은 측면도 있고 두 분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글쎄 아직 이제 출범한 지 한 달 남짓 돼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그 좀 우려되는 부분도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네. 되는 부분도 있고. 좀 국민의 소리를 좀 더 귀 기울이고 좀 더 겸손한 자세를 좀 유지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자기 확신을 너무 강한 거 아닌가. 이렇게 되다 보면 민심을 듣는 걸 소홀히 하게 되고 네. 자기 고집 피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여러 가지 지금 당장 인선 문제, 그 참모들이나 그 내각의 그런 인물들을 인선하는 데 있어서 검찰 출신으로 특히 본인의 그 검사였을 때 네. 주변에 있던 가까운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 중용하는 걸 보면 너무 좀 편향적이고 기울어 있지 않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네. 고집이라는 표현으로 인선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고모님은 어떻게 한 달 지켜보셨습니까? 예. 그 한 달을 뭐 이제 사실 뭐 한 달 갖고 평가하기에는 좀 뭐 이르긴 합니다만 아니면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생각보다 안정적입니까? 아니면 조금 불안해 보이십니까? 그러나 역대 대통령이 되게 우리가 비판하는 게 제왕적 권력, 뭐 제왕적 대통령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거기에 비해서 대통령의 권위를 내려놓는 거는 상당히 평가할 만하고요. 상당히 권위적인 건 많이 벗어난 거고. 그러나 권위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대통령의 품위까지 내려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품위는 대통령으로서 품위는 지키고 그러나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력의 위세 이런 권위는 좀 내려놓고 막 그런 점에서 권위를 내려놓는 점은 상당히 잘한 점이고 가끔 가다가 대통령으로서 저렇게 해도 되나 하는 점도 좀 있고 그건 앞으로 좀 더 하시면 좀 나아지지 않겠나. 저렇게 해도 되나 싶은 것 중에 하나만 꼽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말씨죠. 말을 기자들하고 출근 시간에 하는 것도 있고 그 뭐 이런 거지. 예를 들면 그 왜 검찰 인사를 주로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지난 정권은 뭐 저 민변으로 도배를 했지 않냐 이런 이야기는 그건 우리가 하는 소리고 그건 주변의 인사들이나 뭐 친여 인사들이 하는 소리지 대통령이 직접 그 이야기 하기에는 조금 안 맞죠. 막 그러니까. 네.
마침 화법 언급하셨는데 대통령 발언이 있거든요. 자, 취임 이후 검찰 편중 인사가 반복됐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오늘 출근길에도 질문이 나왔고 대통령이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까지 함께 들어보시죠. 권영세 통일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이 사람들이 뭐 검사 생활 잠깐 평검사했지만은 사실 정치권에 들어온 정치 생활한 것이 검사보다 훨씬 더 깁니다. 이런 사람들까지 카운팅해가지고 비판을 하는 거는 좀 지나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마 당분간은 뭐 다음 인사 때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는 더 이상 검사 출신을 기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글쎄 뭐 필요하면 또 해이죠. 근데 무슨 뭐 권영세, 원희룡, 박민식 같이 벌써 검사 그만둔 지 20년이 다 되고 국회의원 3선, 4선하고 도지사까지 하신 분을 무슨 검사 출신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다 법률가들이 가야 되는 그런 자리를 과거 정권에서도 다 그 전례에 따라 법률가들이 갈 만한 자리들에 대해서만 배치를 했고 필요하면은 해이죠. 방금 대통령 발언 나갈 때 두 분이 필요하면 또 해야죠라는 대목에서 두 분이 크게 웃으셨거든요. 아무래도 권성동 원내대표랑 좀 온도차, 결이 다른 얘기를 해서일까요? 아니 그러니까 좀 윤석열 대통령이 인식에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필요하면 해야죠라는데 필요한 게 너무 편중돼 있고 한쪽에 지나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하면 할 수도 있죠. 근데 그 필요한 게 왜 꼭 검사 출신들만 필요하다고 보냐 이겁니다. 그 시야가 너무 협소하고 그건 이미 대선 기간 중에도 공격받았던 부분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 검찰공화국이 될 것이다. 근데 그 예상보다 훨씬 더 내각이나 또는 청와 대통령 그 주변에 요직의 검사 출신들, 특히 그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하는 인물들이 다 포진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눈과 귀에 잘못 왜곡되고 제한된 그 소리가 전달되지 것이다라는 걱정을 하는데 그런 소리를 좀 귀담아 듣고 고칠 건 빨리 고쳐야지 필요하면 해야죠 하면은 저 권성동 원내대표는 뭐가 됩니까 그러면?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뭐가 됩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오니까 같은 맥락이었다. 큰 틀에서는 일단은 더 안 한다고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또 할 거다. 이렇게 충돌하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맥락이고 대통령은 미래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걸 같은 맥락이라고 또 호도하면 또 안 되죠.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딱 얘기를 해야지. 그걸 또 금방 태도바꿔 가지고. 자, 권 대표의 호도입니까? 고모님? 저는 대통령 말씀을 지금 들으면서 뭐 오기 전에도 들었습니다만 대통령이 뭘 좀 잘못 생각하고 있다. 지금 검찰 인사를 말하고 뭐 왜 검사만 주로 쓰느냐 이 이야기는 지금 뭐 권영세 장관이라든지 원희룡 장관이라든지 이런 그 검사한 지 오래되고 이미 정치인으로 때가 묻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쓰는 걸 그걸 검사 출신으로 뭐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직전까지 검사하다가 옷 벗고 바로 그 정권의 요직에 배치하니까 예를 들어 한동훈 법무장관이라든지 이번에 뭐 금감원장이라든지 청와대 비서실에 뭐 그 주요직이라든지 이런데 검사를 금방 옷 벗자마자 쓰고 그것도 주로 자기 밑에 있던 사람들 쓰고 또 자기가 가까운 사람들 쓰고 이런 것을 갖고 검사들을 너무 쓰느냐 이 말이지. 검사한 지 뭐 20년도 지나고 이미 뭐 정신이 다 돼버린 사람들을 쓰는 걸 갖고 그걸 검사를 쓰느냐 이 소리는 아니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저 뭐 옛날에 고시한 지 뭐 20년도 지나고 뭐 그런 검사를 쓰는 걸 말하는 게 아니니까 자기 측근 검사들, 검찰총장 할 때 자기 밑에서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권력의 요지에다가 줄줄이 배치하는 거,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그 말이니까 앞으로 옛날 오래 검사 생활을 했던 사람을 뭐 다시 기용하고 쓰는 거 그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문제는 자기의 측근이고 자기의 가까웠던 검사한 지도 옷 벗은 지도 얼마 안 되는 이 사람들을 주요 요직에다 줄줄이 앉히는 거는 문제 있다. 이 말은 좀 명심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
사태의 본질은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지금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일부러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질문에 또는 사태의 본질을 모르고 저런 대답을 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인식에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지금 너무 지나쳐요. 지나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럼 돌아봐서 뭐가 좀 지나치니까 좀 고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지. 지난번에도 무슨 여성 성비 남성 여성 지역적 이런 안배나 이런 것들이 좀 소홀하다라고 하니까 네. 갑자기 그 이후부터는 다 여성들도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임명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는 하지는 못하지만 어떤 균형 감각이나 또는 적절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지라고 의심을 삼을 정도로 좀 의아심을 갖습니다. 네, 지금 이 의원께서 대통령 인식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도 좀 바탕이 있을까요? 야당 의원 조홍천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검찰 출신인데 검찰의 정신승리라는 또 뭐 요즘 정치권에서 이 말이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정신승리로 끝낼 일을 집권해서 인사로라고 이렇게 또 얘기도 했는데 좀 얹어서 질문 드리면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목소리는? 조홍천 의원의 이야기는 뭐 정신 승리다, 그는 검찰들 자기네들끼리 하는 이야기고, 네. 검찰들이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지만은 일반 국민이나 또 다른 직에 있는 사람들이 검찰을 보는 눈은 또 다르니까 네. 검찰은 아무래도 폐쇄적이고 경직된 사고 방식을 갖고 있고 일종의 검찰은 계급의 문화니까 그 경직돼 있는 그 계급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을 더구나 자기에 가깝다고 해서 요직에 줄줄이 계속 배치한다는 것은 그건 옳지 않고 그건 바람직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러나 뭐 20년 전 30년 전에 검사했던 사람 딴 직업에 계속 있었던 사람을 능력 있어서 자리에 배치하는 거 그거야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제 그걸 좀 이게 약간 뭐라 그럴까 그냥 검사 출신이라고 하는 자기 측근들, 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 금방 옷 벗은 사람들을 배치하는 것을 변명하려고 뭐 박민식이 권영세, 원희룡을 네. 드러낸 건데 그건 적절한 예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 출신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은 네. 이분들이 오랫동안 검사를 하게 되면 사전적 기획이나 또는 종합적 본론 시야보다는 사후적으로 네. 어떤 사태에 대해서 적법하냐 불법이냐 이거를 치중해서 보는 그 직업군에 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종합적인 국정을 다루는 데서는 좀 결핍된 부분이 많습니다. 검찰식 행정이 우려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네. 국정이라는 것이 적법 불법만 따지는 게 아니라 이익이냐 손실이냐 그 조정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적법이냐 불법이냐 이런 데만 능숙하게 바라보는 시각만 가지고는 국정을 종합적으로 다양하게 볼 수가 없죠. 네. 조정해내는 능력도 부족하고 이런 부분을 돌아봐서 하더라도 거기에 맞게 아주 최소한에 머물러야지 그냥 검사 출신은 자기하고 믿을만 하겠죠. 믿을만 하다고 갔다가 이렇게 하면 그럼 다른 데에 있는 분들은 적재적소에 있는 인물들이 없습니까? 네. 그건 아니죠. 예를 들면 금융감독원장 같은 경우도 여러 좀 이해관계를 좀 따져서 봐야 되는 그렇습니다. 기관이지만 옳고 그름만 갖고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금융감독원의 네. 역할의 는 각종 그러니까 금융기구들을 조율하고 네. 정책적 조율하고 조정해내는 그것이 매우 중요한 원장으로서의 그 덕목인데 네. 지금 뭐 당장 그 형사사법만 다룬 그 분을 거기에 자리에 앉히면 잘 못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꼭 필요한 자리에 꼭 필요한 수만큼 쓰는 거는 뭐 그 국민들이 어차피 본인이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네. 직전 바로 검찰총장 하다 대통령 됐으니까 별로 이제 풀이 넓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사람을 쓰는 건 좋은데 지금은 너무 과하다 이거죠. 뭐 금감원장에도 능력 있다고 쓰고 그러니까 너무 측근의 검찰들을 너무 많이 줄줄이 자리에 앉히는 거는 그건 국정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이 대체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건의를 내려놓은 건 뭐 취임 한 달마다 평가할 만하지만 여러 좀 아쉬운 소리, 특히나 이제 쓴소리 하셨는데 이렇게 대통령한테 주변에서 좀 쓴소리 할 사람이 필요한 시점인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쓴소리 할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밖에 없다.
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저 대통령한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도 어느 대통령이든 앞에서 쓴소리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주위의 참모들은 대통령을 위해서도 그렇고 국정이 잘 가기 위해서도 쓴소리 할 사람은 해야죠. 근데 지금 제가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행동이나 언동을 보면 쓴소리하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망칩니다. 그러니까 본인만 망치는 게 아니라 국정이 망치게 되면 고스란히 피해를 국민한테 가니까. 한동훈 장관도 못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건 잘 모르죠. 그 두 분 사이의 관계는. 근데 제가 볼 땐 한동훈 장관도 쉽지 않을 거래요. 뭐 말하자면 한참 후배고 또 여러 가지 하여튼 뭐 상사였고 뭐 그런데 쉽게 하겠나 싶습니다. 또 범 장관이 대통령한테. 문제는 뭐 어떤 정권이든 대통령 주변에 뭐 쓴소리하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있겠지만은 문제는 그 쓴소리를 대통령이 잘 안 듣는 게 문제인 거죠. 쓴소리하는 사람이 있겠죠. 있겠지만은 쓴소리를 대통령이 잘 안 들으면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고, 또 쓴소리를 그 우리처럼 밖에서 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쓴소리는 측근이 같이 정권을 갖고 있는 내부에서 쓴소리가 나와야지 밖에서 하는 쓴소리는 그냥 참고용에 불과하니까 권력을 잡은 사람들 내부에서 그러면 안 된다는 쓴소리가 많이 나와야죠. 일반적으로 대통령을 주변으로 그런 주변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의 좀 쓴소리를 들어야 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같이 청와대 같으면 비서실장부터 해서 수석이라든지 이런 사람 중에 쓴소리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고, 당 같으면 당의 당직자들이 쓴소리를 해야 되고, 내각은 장관들이 쓴소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주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아니면 아니라고 쓴소리를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또 쓴소리도 기대가 되는데, 국회 상황, 특히나 국민의힘이 지금 소란스럽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또 오선의 정진석 의원 간의 SNS 공방, 여러 가지 지금 뭐 사실 저는 표현이 워낙 거칠어서 직접 전하기 좀 모호한 부분들도 있는데 들으셨잖아요. 뭐 이를테면 뭐 개소리부터 여러 가지 얘기들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은 앞서의 기자가 전한 대로 뭐 지금 자막처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지켜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집권 여당의 당대표와 또 그 소속 국회 부의장이 상호간의 언동이잖아요. 참 바라보는 국민 입장에서는 아니 저래도 되나? 아니 그러니까 두 사람이 싸우고 하는 거는 뭐 밀실에서 싸우든 그건 뭐 개인적인 문제이지만 지금 어쨌든 국민들 다 보라고 지금 저렇게 막 하고 있거든요.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에서 서로 봐라. 이건 자기네 둘 상대방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그 일부러 그렇게 하는데 이거야말로 집권 여당이 너무 오만한 것이 표출되는 거 아닌가. 당대표와 국회 부의장이 조금 더 겸손한 마음이었었으면 국민들 보기에 저런 볼상사나운 모습 안 보여드리는 게 당연한 모습일 텐데 뭐 보든지 말든지 뭐 하고 막 마구제비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떠들어대는 거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는 국민들로부터 못되게 혼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보라는 듯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일단은 공천 문제가 지금 뭐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이준석 대표도 통화할 때 흙탕물을 내가 만든 게 아니다.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나를 흔들었다. 1년 내내 흔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엄격하게 말하면 첫째는 당 대표가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당 대표가 뭐 외국에 나가서 뭐 국내 문제를 갖고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 저거는 들어와서 둘이서 사석계산하는 소리지. 그리고 지금 여당이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급한 일이. 이제 겨우 대통령 취임한 지 한 달 됐는데, 진짜 제대로 여당 된 지 한 달 됐는데, 그동안에 국민들에게 이 정권의 비전도 제시하고 여당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제시하고 할 일이 태산같이 많은데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당대표란 사람이 중진이 뭐 말한다고 해서 그걸 또 받아쳐가고 또 무슨 힘자랑하듯이 하는 거, 우선은 자리가 높은 당대표가 책임 있고 제일 잘못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중진들도 외국에 나 있는 대표들은 뭐 이러군저러 할 말이 뭐 있습니까? 외국 우크라이나 갔다 들어오면 조용히 사석에서 이야기해도 되는 건데, 그러니까 중진들도 좀 약간 지나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전혀 국민도 의식하지 않고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표도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중진들도 뭐 더 이상 안 한다니까 앞으로 저런 거는 사석에서나 해야지
공적인 직함을 갖고 저런 소리 하면 안 되죠. 네, 짧게만 두 분께 여쭤보면 두 분 다 여당, 집권 여당 겪으셨는데 사실 선거 2번 이겨놓고 이런 갈등이 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갈등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벼락부자들, 졸부들이 대체로 저런 행태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걸 갑자기 벼락 금은 보자기가 떨어지니까 네. 정신 없는 겁니다. 정신 없고 이제 당장 눈앞에 있는 이제 권력 그걸 쟁취하기 위한 권력 싸움이 이제 벌어졌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벼락부자라고 하셨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여당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당 대표라는 사람도 문제고 당의 중진들은 철없는 대표가 뭐 외국 가서 쓸데없는 소리 하니까 갖다 들어오면 좀 불러다 따끔하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지. 저런 식으로 하는 것도 저것도 국민들 보기에 좋지 않고 네. 지금 국민들은 여당이 저렇게 하는 걸 원치 않고 나 이런 건 있지요. 큰 선거 지나고 나면 이기든 지든 당내가 시끄럽기는 마련이에요. 네. 이기는 사람은 공자랑하리라고 힘자랑하리라고 시끄럽고 진 사람들은 패인 갖고 서로 따지니라고 시끄럽고 그러니까 네. 큰 선거 끝나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소 시끄럽긴 한데 지금 국민의힘은 좀 너무 도가 지나쳤죠. 네, 지금 고문님께서 야당이 싸우는 건 좀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요. 네. 지금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이 저렇게 싸움질하면 국민이 불안하죠. 네, 이기든 지든이라고 고문기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진 쪽이죠. 민주당도 시끄럽습니다. 바로 원로 정치인 얘기 들어보시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발언부터 듣고 민주당 얘기도 간단히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은 조금 쉴 때라고 봐요. 어쨌든 당이 원하기는 당이 원해요. 이제 다 아는 걸. 아니, 세상이 다 아는 걸 가지고 자꾸 쓸데없는 소리들 하지 그만하라고 해요. 지방선거 진 게 그 두 사람만의 책임이라고 하는 건 전 동의하지 않지만 네. 누적된 결과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더 그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것마저 또 이 영향이 컸다. 알겠습니다. 네, 아까 벼락부자라고 국민의힘을 지칭하셨는데 그럼 민주당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일단 유인태 전 총장이 이재명 의원을 향해서 쉴 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벼락부자 졸부가 된 거고 네. 저희는 벼락 빈털터리가 되다 보니까 네. 벼락 거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뭐 당연히 선거 결과는 네. 경위에 어떻든 그를 지휘하는 자리에 있었던 분들은 당연히 책임지고 물러나는 건 당연한 사례입니다. 네. 상식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의원의 뭐 등등의 일정 부분 물러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은 네. 저는 당내에서 대체로 갖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인도 그렇고 주변의 인물들도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얘기를 이재호 고문께도 여쭤보겠습니다만 그 전에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민영배 의원 탈당으로 또 논란이 일고 있거든요. 자, 박석원 앵커가 관련 내용을 정리했는데 준비가 됐으면 박석원 앵커를 잠시 뒤에 여쭤보기로 하고 물어보기로 하고 자, 고문님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민주당 저는 상황. 뭐 유승민 유인태 총장이나 우리 이상민 의원님 말씀에 대토의합니다. 네. 그 뭐 이재명 송영길만 책임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대표적인 사람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자리가 높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네. 이번에 민주당의 패인에 대해서는 민주당 자체가 잘못한 거지만은 그러나 굳이 책임의 지위를 계량해 본다면 네. 이재명 의원이나 송영길 대표나 이런 분들이 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재명 의원은 전대에 나간다 뭔다 이런 거 하기보다가 좀 당분간 본인을 성찰하고 당을 좀 밑에서부터 되돌아보는 그런 네.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죠. 유인태 전 총장과 좀 생각 같이 그렇습니다. 하시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박석원 앵커가 정리한 건 좀 잠시 뒤에 좀 듣기로 하고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얘기도 또 나왔거든요. 대통령도 이를 언급하면서 이제 지금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데 자, 녹취가 준비됐으면 대통령 얘기를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 가능성 궁금합니다. 글쎄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생각을 여전히 유효하신 건지요? 그럼 뭐 저 20몇 년을 저 수감 생활을 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서라도. 네. 지금 언론에서도 가능성이 솔솔 나오고 있다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바로 여쭤볼게요. 저는 논의는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되고요. 저는 제 입장을 오래전에 얘기를 했더니 그냥 저희 당 지지자들은 물론이고 여론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 부분도 그냥 독단적으로 판단 결정할 일이 아니라 야당과 좀 협의를 하면서 일정 부분 어떤 교집합을 하나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아, 교집합이요. 교집합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네. 예, 이거는 뭐 좀 야당과 협의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 말하자면 저걸 만약에 대통령이 한다고 한다면 네. 통합 문제를 근거로 제시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통합이면 상대가 되는 야당과의 어느 정도 공감대가 구축이 돼야 되겠죠. 그냥 하게 되면 또 그것이 국론 통합보다는 오히려 분열이 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형 집행 정지의 어떤 자격과 좀 맞물려서 질문 드린다면 또 고모님이 좀 보시는 건 좀 남다를 수 있을 것 같고, 네, 사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사면 문제는 그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누차 이야기하신 거니까 네.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입장이 바뀐 것도 없고, 뭐 당연히 사면하셔야 되는 거고. 네. 또 국민통합 차원에서도 사면해야 되는데 국민통합이라는 게 다 사람들이 자기 선자리에서 다 입장이 다르니까 네. 야당인데도 이야기는 뭐 사전에 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야당도 네. 지금 이명박 대통령 사면을 반대할 만한 그런 입장도 못 되고, 원래 문재인 정권에 사면해놓고 나가셔야 되는데 그걸 본인들 정권에 일어났던 일을 그걸 미루고 나가는 건 옳지 않죠. 그러니까 민주당하고도 뭐 협의를 하면 민주당이 굳이 지금 그 건강도 안 좋은 이명박 대통령 사면을 민주당이 무슨 반대할 명분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당과도 협의를 하고 또 사면은 당연히 해야 되고, 그 사면도 사면이지만은 지금 그 수감 생활 중에 건강이 제일 안 좋습니다. 최악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내일이라도 형집행 정지라도 해서 본인 우선 건강부터 좀 챙기도록 해주시고, 당연히 뭐 사면은 절차에 따라 하는 거죠. 네. 요 얘기는 좀 논의를 진전하고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에서 여기까지 듣기로 하고 또 추가 내용과 함께 두 분과 다시 한번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년 전 오늘 광주에선 철거 중이던 건물이 붕괴하면서 시내버스를 덮쳤고 9명이 사망했습니다. 붕괴 사고 났던 자리에서는 사고 시각에 맞춰 추모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나연호 기자. 네, 광주 학동 붕괴 참사 1주기 추모 행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추모 행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이 바로 참사가 일어났던 이 현장입니다. 이 철거 중이던 이 건물이 이 도로 방향으로 넘어지면서 이 많은 인명 피해가 났던 사고 기억하실 겁니다. 예, 지금 제 옆으로 보이는 이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 중앙선까지 이 토사가 밀려들어서 이 많은 피해를 냈었는데요. 하필 붕괴가 일어나는 시점에 54번 시내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했습니다. 이 버스에 타고 있던 9명이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고 8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오늘은 사고 1주기입니다. 사고가 난 시각인 오후 4시 22분에 맞춰서 추모 묵념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이 종교의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추모 행사에는 유가족 30여 명과 각계 10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광주시와 광주 동구는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안전의식을 강조하는 의미로 추모식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고는 이 부실한 하부 보강, 이 해체 계획서 미준수, 과도한 살수 등이 원인으로 꼽혔는데요. 이와 관련해 붕괴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시공업체 그리고 하청과 재하청 업체 관계자와 이 감리 등에 대한 재판도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 재판정에서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13일로 예정된 재판에는 마지막 증인신문과 함께 최후 변론과 검찰 측 구형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다음 달에는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선고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울러 하도급 과정에서 벌어진 계약 비위와 관련된 재판도 항소심이나 1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동 참사 1주기 추모 행사 현장에서 YTN 나연호입니다.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왜곡된 여론을 형성해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는데 유 전 이사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윤혜리 기자. 네, 사회일부입니다. 네, 그러니까 법원이 유시민 전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한 거죠? 그렇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이사장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이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왜곡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 장관이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로 인식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당사자도 유 전 이사장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유 전 이사장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과문을 게시했고 피해자가 이후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해 검사로서 명예를 어느 정도 회복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 전 이사장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유 전 이사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1심 판결이니까 판결 취지야 존중을 하는데요. 또 항소해서 무죄를 다퉈봐야겠죠. 누구나 살다 보면 공직자든 아니든 오류를 저지를 수 있는데 저도 그렇고 한동훈 씨도 그렇고요. 그렇게 오류를 저지를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좀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맹자 말씀인데 무수오지심 비이냐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앞서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말부터 이듬해까지 유튜브와 라디오에서 두 차례에 걸쳐 당시 한 장관이 부장이었던 대검 반부패 강력부가 노무현 재단과 자신의 은행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해 1월 노무현 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과도한 정서적 적대감에 사로잡혀 논리적 확증 편향에 빠졌다며 자신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도 자신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인정했지만 이로 인해 한 장관의 명예가 훼손되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유 전 이사장이 아무 근거 없이 허위 발언을 해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긴 했지만 한 장관 또한 자신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 장관과 채널A 기자의 검언유착 녹취록에서 자신이 언급된 것과 관련해 비윤리적인 취재 행위를 방조한 것에 대해 고의적으로 사과하라는 겁니다. 현재까지 한 장관은 별도의 입장을 낼 계획이 없는 가운데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진행 중으로 이번 선고가 향후 재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피의자들 가운데 정점에 있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전격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문재인 정부 초기 임기가 남은 산하기관장들에게 사표를 제출하도록 지시했는지와 청와대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입니다. 네, 검찰이 백운규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요? 네, 서울 동부지검은 오늘 오전 10시쯤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처음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지 2달여 만이자 지난달 19일 교수로 재직 중인 백 전 장관의 한양대학교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이메일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지 3주 만입니다. 백 전 장관은 지하 통로를 통해 검찰에 비공개로 출석해 취재진의 눈을 피했습니다.
백 전 장관은 이인호 전 차관 등 산업부 관계자 4명과 함께 지난 2019년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돼 수사받고 있는데요.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부터 이듬해 사이 산업부 산하기관장들에게 부당하게 사표를 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박원주 당시 에너지자원실장에게 산하기관장 인사를 서두르라고 여러 차례 재촉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이 같은 정황은 앞서 대전지검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 전 장관 등을 기소하면서 낸 공소장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백 전 장관은 인사와 관련해 청와대 등 윗선과의 연관성을 부인하며 지시를 받고 움직인 적도 없고 항상 법과 규정을 지키며 처리했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네, 검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임기가 남은 산하기관장들의 사퇴를 종용했는지 집중 캐물을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청와대와 사전 협의나 교감이 있었는지도 추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미 지난 3월부터 산업부와 산하기관 8곳을 압수수색한 뒤 당시 임기를 남기고 사퇴한 산하기관장들을 잇따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해왔습니다. 특히 지난달 백 전 장관 압수수색 당시 기존에 고발된 산하기관 외에 추가로 산업부 산하기관 6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까지 백 전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피의자 4명에 대해선 소환 조사를 모두 마친 상태인데요. 백 전 장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추가 조사나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청와대 비서관과 부처 장관까지 유죄가 확정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처럼 산업부도 윗선의 개입으로 불법적 관행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국가기관이 첫 인정을 한 건데. 자, 19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 불량배를 소탕하겠다면서 만들었던 삼청교육대가 그 자체로 위법이고 또 입소자는 모두 피해자다라는 국가기관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네, 삼청교육대의 인권 침해 사실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어서 관련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취재기자 연결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사회 1부입니다. 네, 진실화해위원회가 이 삼청교육 피해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건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국가기관인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1980년대 발생한 삼청교육 사건을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대규모 인권 침해 사건이라고 공식적으로 정의했습니다. 전두환 정권이 만든 삼청교육대가 그 자체로 위법이고 강제 수용된 사람들은 모두 피해자란 사실을 국가기관이 처음으로 인정한 겁니다. 1980년 8월 삼청교육대 출범 당시에 전두환 정권은 불량배를 소탕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영문도 모른 채 끌려온 시민이 대다수였습니다. 거리에 침을 뱉거나 머리가 길다는 이유로 젊은 청년들이 잡혀가서 사실상 강제 수용소 생활을 해야 했는데요. 이렇게 붙잡혀서 1981년 1월까지 군부대 강제 노역에 동원되거나 인권 침해를 당한 시민은 4만여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사망한 피해자만 최소 421명에 달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삼청교육 자체가 국가의 인권 침해였다는 걸 제대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2018년 말 대법원이 삼청교육의 법적 근거인 계엄포고 13호를 위법으로 판단하긴 했지만 사법부의 결정이라서 가해자인 국가의 공식 인정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독립적 국가기관인 진실화해위원회가 삼청교육대를 인권 침해로 규정한 이번 결정은 향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국가가 인권 침해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다면 당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그동안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겁니까? 아닙니다. 지난 2004년 삼청교육 피해자법이 만들어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강제 입소자 4만여 명 가운데 피해자로 인정을 받은 경우는 고작 3,60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법 제정 당시에 삼청교육 피해자의 법적 정의를 삼청교육에 의해서 다치거나 사망한 자들로만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번에 삼청교육대에 강제 입소한 사람 모두를 인권침해 피해자로 봐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삼청교육 피해자법에 대해서도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한 상태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삼청교육 입소자 모두가 법적 피해자로 인정된다면
4만여 명의 입소자들과 가족은 앞으로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할 걸로 보이는데요. 40여 년간 고통을 호소해온 삼천교육 피해자와 가족들이 이번에는 국가로부터 제대로 된 명예회복과 또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네, 이번엔 파업 현장입니다. 사흘째 계속된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 차질이 빚어지면서 기업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 강경 대응 속에 경찰에 연행된 노조원이 30명을 넘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인철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네, 현대자동차도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대자동차 생산 공정은 사실상 실시간으로 부품을 공급받아 조립해 완제품을 만드는 시스템인데요. 어제 오후 2시부터 파업 지침이 내려지면서 화물연대 소속 부품 공급 차량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공장이 가동되다 멈춰서기를 반복하면서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기아차 광주 공장에서는 신차를 직원이 직접 운전해 차고지로 옮기기도 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는 점차 늘 것으로 회사 관계자는 보고 있습니다. 시멘트협회는 시멘트 출하량이 평소에 10% 수준으로 줄어 하루 매출 손실액이 155억 원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포스코도 하루 생산량 가운데 절반 정도인 2만 톤 정도를 출하하지 못해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어제까지 파업에 참여한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은 모두 7,200명 정도라고 밝히고 있는데 2만 2천여 명인 화물연대 조합원 가운데 33% 정도가 파업에 참여했고 오늘도 전국 곳곳에서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국토부 2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해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까지 노조원 31명이 경찰에 연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이트 진로 이천 공장에서는 오가는 화물차를 막아선 혐의로 조합원 15명이 검거됐고 부산 신항 주변에서는 물병과 달걀을 던진 혐의로 화물연대 조합원 2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화물연대는 경찰이 노조원에 대한 공격적인 대응을 이어가면서 무차별 연행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정부는 화물연대의 정당한 집회는 보장하지만 정상 운행 차량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김인철입니다. 네, 향년 95세를 일기로 별세한 방송인 송혜 씨 빈소로 이틀째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미디언 활동과 함께 최고령 방송인의 자리를 지켰던 만큼 동료 방송인들과 각계 인사들도 잇따라 조문에 고인이 걸어왔던 발자취를 기억하고 기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 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장례 이틀째인데 각계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국민 MC 방송인 송혜 씨를 기리는 추모의 발걸음은 장례 이틀 차인 오늘도 종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송인 후배들뿐 아니라 각계 인사들이 잇따라 이곳 빈소를 찾고 있는데요. 김숙 씨와 문세윤 씨, 유민상 씨 등 희극인 후배들이 다 함께 장례식장을 찾은 데 이어 배우 최불암 씨와 이순재 씨, 방송인 전현무 씨와 임성훈 씨, 가수 이미자 씨와 인순이 씨, 또 태진아 씨 등 다양한 인사들이 조문했습니다. 평생을 방송에 바쳐온 고인을 국보에 비유하면서 다 함께 존경의 뜻을 전했는데 들어보시죠. 희극뿐만 아니라 또는 MC, 뭐 대표적인 이제 노래장, 전국 노래장하는 게 무슨 우리 아주 상징적인 존재고 하나의 그 참 대표적인 우리의 대중문화의 어떤 핵이다 라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평생을 봉사하신 분이에요. 아이나 어른이나 지성인이나 보통 사람들이나 모든 것을 가림없이 이렇게 대해 주셨고 그렇게 살아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제가 존경하는. 여기에 정치권 인사들도 추모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고인의 이름을 딴 송혜길이 있는 종로를 지역구로 둔 최재형 국회의원도 조문했는데요. 이 같은 각계 추모 행렬에서 최고령 방송인 송혜 씨가 생전에 남긴 발자취를 고스란히 읽어낼 수 있습니다.
고인은 지난 1954년 연예계에 발을 들인 뒤 70년 가까이 현역 방송인으로서 활동한 만큼 우리나라 방송계의 산 증인으로 꼽힙니다. 특히 34년 동안 전국 노래자랑 사회자로 활약하면서 매주 일요일 낮을 친근한 목소리로 열었는데요. 전 세계 TV 음악 경연 프로그램 진행자 가운데 최고령자로 공식 확인돼서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또 고인이 생전에 검소하고 소박한 일상을 보냈던 만큼 고인의 이름을 딴 서울 종로 송해길과 대구 달성군 송해공원 등에도 시민들의 추모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희극인장으로 치러지는 고인의 장례는 내일까지 진행됩니다. 조금 전 염습과 입관식이 진행됐고 내일 새벽 연결식과 발인을 거쳐 고인은 아내 서국이 여사가 안장된 대구 송해공원에 잠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네, 이렇게 먼저 이틀째 빈소 분위기 송지인 기자가 전해줬고요. 엄용식 장례위원장을 비롯해서 후배들이 장례위원을 맡았습니다. 장례위원이자 후배 방송인 이용식 씨를 연결해서 고인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네, 이용식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YTN 통해서 굉장히 오랜만인데 비보를 나누게 됐습니다. 지금은 개인 일정 중이라고 들었고 오늘 오전에 빈소에 다녀오셨죠? 네, 어제 이제 하루 종일 손님 맞이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 일찍 미리 약속됐던 우리 또 많은 그 원주 시민들하고 이런 행사가 있어서 또 와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네. 뭐 무대에서는 또 제가 또 할 일이 있으니까 그거를 많은 분들에게 또 선사하고 네. 가슴으로는 지금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데 네. 우리 직업이 또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네. 지금도 이제 행사가 지금 방금 끝났어요. 근데 역시 또 내려오니까 또 송혜 선생님이 또 생각이 나서 마침 또 이렇게 전화 연결을 해주셔서 이렇게 또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지금 방금 선생님께서 우리 직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하셨는데 희극인 네. 여러분들께는 이런 좀 슬픔이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저희가 화면 보니까 사람을 좀 많이 알고 있다고 좀 알려져 있던 고인이라 그런지 정말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는데 앞서 네네. 시민들도 다녀갔다고 하셨거든요. 자, 시민들은 네네네. 고인에 대해서 뭐라고 좀 말씀하시던가요? 한 분 한 분의 그 말씀이 다 똑같았어요. 네. 그 송혜 선생님은 친구고 형이고 또 뭐 가족으로 이렇게 생각된다. 네. 그냥 연예인으로 생각이 안 되고 어쩌면 그렇게 가까이 있는 분으로 생각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 종로에 있는 송혜길 거기에 송혜 선생님 그 사진 그 앞에 네. 그냥 맨 바닥에 무릎 꿇고 이렇게 참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막 너무 먹먹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도 그렇고 뭐 이용식 선생님 포함해서 강호동 씨, 유재석 씨 같은 후배들이 장례위원 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후배들에게 네네. 송혜 선생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일단은 부모님 같았다 이런 목소리가 많던데 어떻게 좀 기억하십니까? 후배들에게는 늘 이 따뜻한 면만 보여줬어요. 제가 47년 동안 이제 모시고 있었지만 한 번도 화를 내거나 이렇게 조금 얼굴 붉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선후배들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당할 때는 용서치 않았어요, 그 사람들을. 그래서 좀 오래됐습니다만 방송국 사정으로 인해서 그때 한 달 동안 출연료가 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출연료를 못 받은 후배들 보니까 어려운 후배들은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데 송혜 선생님이 나서서 기자 인터뷰를 했어요. 네. 방송국 당신들 방송국의 직원들이 한 달 동안 월급 못 받으면 여기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느냐. 그 이야기를 인터뷰를 하고 다음날 출연료가 다 나왔습니다. 그 누구도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을 선후배들을 위해서 앞장서셨던 분이 바로 송혜 선생님이세요. 네. 뭐 방송에서 어떤 역할, 기여도는 말할 것도 없고 말씀하신 대로 대중문화 예술계에서의 역할, 또 사회공헌 활동으로도 역할을 좀 많이 저희가 주목을 하고 있는데 후배로서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정말 저한테는 이제 저를 47년 전에 저를 데뷔시켜 주신 분입니다. 아, 데뷔시켜 주셨어요? 예, 국내 최초로 이제 공채 코미디언을 선발할 때 심사위원이셨어요. 구봉서 선생님, 배삼룡, 서영춘, 이기동, 이대성, 남철, 남성남 선생님,
그 옆에 맨 끝에 송혜 선생님이 앉아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한 1,000몇백 명이 왔는 데서 저를 이제 선발이 돼가지고 송혜 선생님이 며칠 있다 다가오시더니 귀에다 대고 가장 많은 점수를 줬다고 그래서 정말이냐고 그러니까 사실은 구봉서 씨가 제일 많이 줬다고 나중에 또 그런 말씀을 하셔서 한바탕 웃었습니다만은 제 인생의 길을 그냥 아스팔트 길을 깔아주신 분이죠. 송 선생님이.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어떻게 잊을 수가 있습니까? 저희 은인이시고 선생님이시고 모두의 선생님이시죠. 네, 모두의 선생님이시다. 어떻게 정말 이 짧은 시간에 그 많은 역사를 담아내겠습니까? 시간이 좀 더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만 일단 남은 일정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내일 연결식에서 이용식 씨께서 추모사를 읽는 것으로 낭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 연결식 포함해서 어떤 좀 일정이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장례위원이시니까. 내일 4시 30분에 새벽 4시 30분에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연결식이 진행되고요. 뭐 개인적으로 항상 계셨던 우리 종로에 있는 송혜 선생님 사무실, 그다음에 국밥집, 정말 국밥집. 그 국밥집은 아마 송혜 선생님 아마 천국에다 차려놓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발소, 사우나, 그 낙원동 송혜길과 KBS 본관을 다 들리십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구로 가십니다. 대구. 네, 알겠습니다. 곳으로. 운구차가 송혜길과 방송국을 들린다. 자, 지금 사실 정해진 시간은 다 됐는데 선생님 얘기 듣다 보니까 저희 PD도 좀 시간을 더 드린다고 하네요. 자, 끝으로 자, 고 송혜 선생님께 한 말씀 후배로서 해주시죠. 전국 노래자랑을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외치신 우리 송혜 선생님. 천국에서는 수많은 별들, 그 수많은 별들과 함께 천국 노래자랑을 외치시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계속 웃음과 정말 행복을 좀 안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송혜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이용식 선생님도 감사합니다. 자, 방송계에 큰 슬픔을 겪으셨는데 내일 연결식까지 잘 마무리 지으시고 또 저희는 이용식 선생님은 화면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난해 아쉽게 실패했던 첫 국산 발사체 누리호가 다음 주 수요일 2차 발사에 도전합니다. 가짜 위성이 실렸던 1차와 달리 2차 발사에는 실제 작동하는 인공위성이 탑재된다고 하는데요. 6일 앞으로 다가온 누리호 발사, 어떤 점을 주의 깊게 봐야 할지 취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문화생활과학부 김진두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2차 발사가 다음 주 수요일 날, 그러니까 15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발사 시각은 오후 4시로 예정돼 있죠? 기본적으로 오후 4시로 설정을 해놓는 겁니다. 그런데 전날 그 발사대 쪽으로 누리호가 이송이 되고요. 그리고 모든 점검을 거치게 되고 발사 당일 오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안에 전기 배선 신호나 여러 가지 밸브들 작동 여부를 꼼꼼하게 검토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시간이 조금 연기되거나 아예 날짜가 연기될 수가 있고요. 거기에 문제가 없다면 당초 예정된 시각인 오후 4시를 기준으로 발사 시각이 정해질 겁니다. 언제 발사될지 여부는 발사 예정 시각의 1시간 반 전쯤에 공식 발표가 되는데 지난번 1차 발사 때도 오후 4시가 발사 시각이었는데 약간의 문제가 발생돼서 그걸 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리면서 오후 5시에 결국은 발사가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네, 그때 기억이 나네요. 워낙에 1차 발사 때도 YTN이 생중계하면서 이를 좀 중점적으로 보도했었는데 아쉽게 실패했거든요. 그때 3단 엔진이 예정보다 일찍 꺼졌던 게 원인이었던가요? 그렇습니다. 3단 엔진은 누구도 여기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3단 엔진이 지금 모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3단 엔진의 아랫부분에 있는 곳이 탱크, 케로신 탱이라고 등유의 일종의 연료가 들어가고요. 그 연료가 케로신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보면 산화제 탱크라고 있지 않습니까? 산화제가 같이 섞여서 추진제가 됩니다. 폭발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건데 문제는 위에 달려있는 산화제 탱크 안에서 발생했습니다. 산화제 탱크 안을 보시면 산화제가 액체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헬륨 탱크가 2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 헬륨 탱크는 산화제가 연료로 사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공간이 생긴단 말이죠. 그럼 거기에 압력을 헬륨으로 채워주면서 동일한 압력으로 이 산화제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공중으로 떠오르면서 굉장히 진동 그리고 진공 상태가 되니까 네. 헬륨 탱크가 위아래로 움직여 버린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서 밸브가 누출이 됐고 밸브가 유출이 되면서 헬륨 가스가 빠져나갔겠죠. 예. 그리고 나서 또 그 통이 주변 벽을 친 겁니다. 그래서 산화제 그 담고 있는 탱크가 벽이 또 깨지면서 산화제가 유출이 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3단 엔진이 521초 동안 타서 로켓을 위로 올려줘야 되는 겁니다. 네. 예. 그런데 문제는 3단 로켓이 521초 동안 사질 않고 475초에 뭐 꺼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힘을 줘서 궤도로 던져줘야 되는데 예. 그 기능을 못한 것 때문에 결국 발사가 실패로 끝난 겁니다. 그 마지막 그 46초가 아쉬웠던 그 그렇죠. 장면이었는데 맞습니다. 1차 때는 어느 정도 실패를 염두에 두고 모사체, 가짜 그렇죠. 위성을 실었다면 이번에는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성공을 염두에 두고 실제 위성을 실었거든요. 어느 정도 차이점도 많을 것 같습니다. 원래 예정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1차 발사는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는 그 위성을 실기는 부담감이 너무 큽니다. 네. 예. 그래서 가짜 더미 위성이라고 부르는 가짜 위성을 실은 거고 1.5톤 무게의 가짜 위성을 실은 거고 네. 2차 위성은 성능 검증 위성이라는 그 약 180kg 정도 되는 무게의 위성을 싣고요. 예. 또 그 아래쪽에는 1.3톤 무게를 맞춰주기 위해서 1.5톤이란 무게를 우주로 띄워보내는 게 누리호의 임무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무게를 맞춰주기 위해서 1.3톤 크기의 인공 모사체를 또 끼웁니다. 그래서 예.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가 되고요. 성능 검증 위성 안에는 또 우리 대학생들이 개발한 큐브 위성 4개까지 포함이 돼 있어서 네. 이번 실제로 작동하는 위성을 올려놓는다라는 그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예. 자, 2차 발사에 나서게 된 누리호. 이제 1차와 2차의 좀 차이점을 설명해 주셨는데 네. 예정대로라면 다음 주, 그러니까 6일 뒤에면 누리호 발사를 저희 YTN 통해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물론 그렇죠. 그게 성공이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자, 그때 지금 김진두 기자가 설명해 주신 내용을 그대로 머리에 얹어놨다가 어떻게 좀 관전 포인트가 있을까요? 관전 포인트는 발사 시퀀스를 보면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픽이 준비되어 있는지 좀 발사 봤으면 좋겠는데요. 시퀀스? 예. 네. 이게 발사 시퀀스입니다. 예. 현장에서 가장 먼저 봐야 될 부분은 네. 발사 이륙 순간입니다. 영철하고 되는 이륙 순간인데요. TV로는 엄청난 화염을 내뿜는 누리호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예. 현장에 가신 분들은 엄청난 불꽃을 내뿜고 또 굉음이 동시에 들립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웅장한 모습을 연출하는 그리고 가슴이 약간 먹먹해지는 느낌까지 볼 게 바로 발사 그 이륙 순간입니다. 이륙 순간이 가장 먼저 중요하고요. 또 왜 영초예요, 중요하냐면 영초. 네, 영초인데 이게 300톤 추력을 완전히 화염을 내뿜으면서 300톤 추력을 낸 뒤에 발사가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영초가 되는 거고요. 네. 더 중요한 거는 1단이 4개의 75톤 엔진을 클러스터링, 그러니까 한 몸처럼 움직이게 하는 그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실패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예. 1차 시도에서 너무 이게 잘 됐습니다. 네. 그래서 2차도 이 부분은 굉장히 잘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지금 1단 클러스터링. 근데 예. 가장 좋은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역시 발사 이륙 순간.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될 순간입니다. 이륙 순간. 네, 두 번째는 1단이 분리되는 순간입니다. 1단이 올라가면서 연료를 다 쓰고 나서 역할을 하고 난 다음에 1단이 떨어집니다. 예. 1단이 떨어지고 두 번째는 페어링이 또 분리가 됩니다. 페어링이 분리된 순간도 중요하고요. 아까 거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비행 과정. 네. 1단이 분리되는 시간이 127초, 그러니까 2분 7초 정도 뒤면 1단이 떨어지면서 분리가 되고요. 네. 그다음 페어링이 분리되는 시간은 그쪽부터 조금 더 지나서 233초, 3분 53초 뒤에 페어링이 분리됩니다. 페어링 분리되는 순간도 볼 수는 없지만 네. 이게 중요한 게 나로우 때 우리가 페어링 분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굉장히 민감한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네. 실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페어링 분리 기술을 명확하게 우리가 확보를 해서 1차 때도 잘 됐고요. 2차도 잘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가슴 먹먹해지는 그 발사 순간 YTN 보시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발사 어떤 기점마다 단계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 이게 발사와 임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면서요. 그렇죠. 하나만 더 하자면 이제 3단까지 이번에 실패한 것까지 잘 해서 실제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위에 작동하는 성능 검증 위성이 고도 700km 우주 궤도에 제대로 진입한다면 그거는 발사가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발사체가 처음 만들어진 한국형 발사체가 이 정도 무게의 모사체와 성능 검증 위성을 싣고 고도까지 올라서 제 속도로 냈다라는 게 발사 임무는 성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사체를 개발하는 이유는 위성을 실어서 보내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발사는 성공했지만 그다음 위성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지만 임무가 성공한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임무가 성공하는 거는 성능 검증 위성이 3단에서 떨어져 나온 뒤에 우주 궤도를 돌다가 2차례 정도 지상과 교신을 합니다. 첫 번째 교신을 하는 곳이 남극 세종기지와 교신을 하게 됩니다. 2차례 정도 교신을 하게 되는데 발사 이후 42분과 53분에 2차례 남극 세종기지와 교신을 하고요. 그때 교신이 되면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 조금 더 지나서 1시간 40분, 45분 2차례에 걸쳐서 대전에 있는 항공우주원 지상국과 또 교신을 하게 됩니다. 만일에 남극 세종기지에서 잡히면 거의 성공이다. 대전에서 와서 다시 신호가 잡혀서 교신이 성공한다면 완벽한 임무 성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방금 김 기자께서 성능 검증 위성 언급하셨는데 그 안에 초미니 큐브 위성 4개가 들어있는 좀 특이한 구조라면서요? 그렇죠. 보통 위성이라 한다면 무게가 몇백 킬로 정도 되는 위성 그리고 몇 톤짜리도 이제 중대형 위성까지 가게 되는데 큐브 위성은 보시는 것처럼 저 화면에서 보시는 것 굉장히 작은 위성입니다. 하나하나에 10cm, 10cm 정도 되는 것들을 몇 개를 붙인 것들을 큐브 위성이거든요. 그런데 이 큐브 위성을 2019년도에 국내에서 큐브 위성 경진대회를 열었는데 4개 대학이 입상을 했습니다. 그게 서울대, 연세대, 카이스트, 조선대였거든요. 그 학생들이 실제로 큐브 위성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작한 위성을 성능 검증 위성에 실어서 우주로 띄워보내는 겁니다. 성능 검증 위성은 16분 정도 지나면 바로 우주 궤도로 진입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시간 40분 정도 지나면 대전 지상국과 교신을 하면 임무 성공이라고 했는데 큐브 위성은 조금 더 있다 나옵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처음 시도해보는 건데 위성에서 위성을 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능 검증 위성이 지구 궤도를 8일 정도 돌다가 8일 되는 순간에 위성 하나가 큐브 위성이 튀어나갑니다. 그리고 이틀 간격으로 하나씩 튀어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사 2주 정도까지 큐브 위성이 하나씩 다 튀어나가서 실제로 교신이 된다면 완벽하게 큐브 위성까지도 첫 시도에서 성공한 셈이 되는 겁니다. 역할은 뭐죠? 그 큐브 위성 큐브 위성 역할? 각각이 굉장히 간단한 장치들, 그러니까 지상을 볼 수 있는 장치들이나 여러 가지 전파 신호로서 볼 수 있는 장치, GPS 같은 것들을 다 장착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대기 관측, 미세먼지 관측 또는 재난 관측 뭐 이런 식의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위성이지만 어느 정도의 역할, 과학적인 임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성들이 되고 대학생들이 만들었다라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거고요. 또 위성에서 위성을 쏘는 시도를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해봤다라는 그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 맞습니다. 좀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또 어떤 누리호 발사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에 대한 어떤 좀 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리 땅에서 우리 위성을 우리 로켓에 실어 보낼 수 있다라는 그런 기술을 완성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별 1호부터 위성을 시작을 했고요. 또 나로 우주센터를 지었고요. 그래서 위성과 우주센터는 지었지만 그걸 발사체는 우리 발사체가 없었습니다. 근데 누리호가 이번에 한다면 우리 땅에서 우리 로켓을 우리 위성을 우리 로켓에 실어 보낼 수 있는 그게 되는 거고요. 그럴 수 있는 1.5톤 이상의 실용 위성을 실을 수 있는 로켓을 가진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6개 나라밖에 없었고 만약 우리가 성공한다면 세계 7번째 우주 강국으로 우뚝 서는 계기가 됩니다. 네, 시청자분들께는 다음 주 앞두고 이제 관전 포인트를 좀 소개한 측면이 되고 우리에겐 또 예습 측면이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 6월 15일 수요일 오후 4시 예정돼 있는데 비행 과정이 아까 6단계였잖아요. 다 그렇습니다.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래에서는 발사되면서 한 30초 내에 그만 볼 수 있을 거고요. 대부분 우주에서 일어나는 거지만 우주에서 오는 신호를 가지고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바로바로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 김진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가 준비 부족으로 한 차례 공개 일정을 미뤘던 용산공원을 내일 시범 개방합니다. 대통령실이 보이는 지역까지 접근할 수 있는데 일각에선
안전성 검증 없는 성급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시범 개방 시작점은 주한미군이 장군 숙소로 쓰던 곳입니다. 용산공원 시범 개방 부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시범 개방이 되면 국민 방문을 환영하는 의장대 행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대통령 집무실 남쪽 구역이 나옵니다. 이곳에 서면 대통령실을 볼 수 있고 일부 관람객은 대통령실 앞들까지 방문이 가능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가까운 스포츠필드 부지에는 20m짜리 그늘막과 푸드트럭 등 편의시설을 설치합니다. 시범 개방 구역은 직선거리로 1.1km 정도인데 10일부터 19일까지 열흘 동안 매일 아침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관람객을 받습니다. 하루 5차례로 나눠 한 번에 500명씩 2시간 간격으로 진행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개방을 둘러싼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토양이 기름에 얼마나 오염됐는지 나타내는 TPH, 석유계 총 탄화수소 기준치는 흙 1kg당 500mg인데 장군 숙소 부지는 최고 농도가 기준치의 29배를 넘었습니다. 쉼터 공간이 마련된 스포츠필드 역시 최고 농도로 보면 TPH가 36배를 초과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체류 시간을 2시간으로 정해놓은 것 자체가 위험성을 인정한 셈이라면서 고엽제 문제처럼 시간이 지난 뒤 건강 이상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오염된 흙을 다 드러내서 깨끗한 흙으로 바꾸거나 약품 처리로 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토지 피복을 해서 완벽하게 막아질 수 없다는 걸 국토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 제한을 두겠다는 거고요. 주거, 집 못 져요. 공원시설 못 들어옵니다. 현행 법상으로 공원으로 개방할 수 없는 지역이에요. 국토부는 혼잡도를 고려해 체류 시간을 정했을 뿐 오염도와는 무관하다고 말합니다. 인조잔디나 시멘트로 땅을 덮거나 오염이 심한 곳은 동선에서 제외하는 저감 조치 정도면 충분하다고 반박합니다. 관람을 오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겁니다. 토양이 직접적으로 인체에 닿는 부분을 가급적 최소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오염된 곳은 동선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국토부가 이번 시범 개방에 이어 9월부터는 임시 개방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만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우리나라가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이어가고 있지만 무역 수지는 2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입액이 더 많이 늘어난 탓인데요. 이에 따라 국가의 영업이익 개념인 경상수지도 2년 만에 적자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615억 2천만 달러로 역대 두 번째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마냥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수출보다 수입액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오히려 무역 수지는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탓이 큽니다. 자재 자체의 상승이 상식 선에서 상승이 되면 뭐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상승폭 자체가 상식을 초월하는 30%, 2배, 4배 상승하는 상황이고 관건은 점차 쌓여가는 무역 적자가 경상수지에도 영향을 미칠지 여부입니다. 경상수지는 우리나라를 기업으로 봤을 때 다른 나라와 맺은 모든 경제적 거래에서 어느 정도의 영업이익을 만들었는지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경상수지에서 무역수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특히 큰데 이에 따라 내일 발표될 4월 경상수지도 적자를 기록했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상수지 중에서 그 상품 무역 수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인데 적자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경상수지도 올해 4월 달에는 적자가 되지 않을까. 특히 4월엔 국내 상장사의 외국인 투자자 배당 지급이 몰린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실제 적자가 나오면 23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 추세도 꺾이게 됩니다. 4월 경상수지의 경우 매년 4월 외국인 배당 지급이 집중되는 데 따른 일시적 요인으로 다소 악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5월에는 다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대외적 여건이 어떤 흐름으로 진행될지 불확실성이 큰 상황. 무역 수지 적자가 이어지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연간 경상 수지와 재정 수지가 모두 적자를 기록하는 쌍둥이 적자가 현실화할 수 있어서 경제 충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최근 우리 경제가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높은 물가 상승세로 가계와 기업의 구매력이 저하되고 대내외 금리가 오르면서 경기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KDI는 이달 경제 동향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되면서 서비스업이 부진해서 반등했지만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경기 회복세가 약화되는 모습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세계 경제 성장세가 약화되고 중국 봉쇄 조치의 영향으로 수출 증가세가 점차 둔화하면서 4월 제조업 생산은 주력 업종 대부분에서 전월보다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즉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가능성은 적다고 밝혔습니다. 박종석 한은 부총재보는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 기본 시나리오상 스태그플레이션의 확률은 낮다고 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잠재 성장률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향후 수출은 둔화하겠지만 민간 소비는 한은의 예상보다 좀 더 견조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민간 기업의 규제를 풀어주겠다며 경제부총리가 팀장을 맡는 관련 특별팀을 이번 달 안에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새 정부 역점 과제라고 강조했는데요. 오늘 경제관계 장관 회의를 주재한 추경호 부총리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규제 혁신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새 정부의 핵심 과제로 역대 정부에서 누구도 개선하지 못했던 어렵고 복잡한 규제를 이번에야말로 해결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특히 경제 분야 중요 과제는 경제부총리인 제가 직접 팀장을 맡고 경제장관님들께서 함께 참여하는 경제 분야 규제 혁신 TF를 6월 중 출범시켜 다루고자 합니다. 북한의 제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어제 소집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김덕훈, 조용원, 최룡해, 박정천, 리병철과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과 후보위원, 중앙위원회 위원과 후보위원들이 참가했습니다. 회의는 이틀 이상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대외 정책과 핵실험 관련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일단 오늘 조선중앙통신 보도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올해 들어 현재까지 미사일 발사에 쏟아부은 비용이 5천억에서 8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추계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한국국방연구원으로부터 받은 북한 미사일 발사 비용 추계 결과를 보면 북한은 올해 들어 지난 5일까지 방사포를 제외하고 모두 17차례에 걸쳐 탄도 순항미사일 33발을 발사했습니다. 국방연구원은 이에 든 재료비를 2억 800만에서 3억 2,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600억에서 4,061억 원으로 추정했고 여기에 인건비와 기타 비용을 합쳐 총 발사 비용으로 4억에서 6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천억에서 8,125억 원이 들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북한이 실제 추가 핵실험에 나설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유엔 차석 대사는 고위급 대화를 원한다는 대북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백악관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북한이 핵실험에 나설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We're also watching very closely the continuing possibility of a nuclear test to which we would also have a robust response. 북한의 도발로 한국과 일본과의 동맹은 더욱 단단해졌다며 최근 실시한 연합훈련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대화의 여지는 여전히 열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온다면 언제든 응할 것이라며 이런 방침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at's the position we've taken. We think it's the right position, and it's the position we will sustain as we go forward.
미국은 북한의 도발을 자제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 성김 대북 특별대표도 최근 한국을 찾아 북한의 핵실험 자제를 촉구하며 대화 복귀를 주문했습니다. 북한과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원한다는 고위급 메시지도 비공식 채널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제프리 드로렌티스 주유엔 미국 차석 대사는 북한의 고위급 관리에 조건 없는 대화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이번 메시지는 제3자를 통해 서면으로 전달됐고 구체적 제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잇따른 강경 발언에 이어 구체적 제안이 담긴 고위급 대화 제안이어서 한반도 정세의 새로운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에 열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굳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참석할 것으로 보여 한일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교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9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릴 예정인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토 정상회담 참석 결정하셨는지 한일 정상회담도 좀 고려하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확정됐다고 보기는 아주 어렵고요. 나토 정상회의 초청에 응한다면 한국 대통령으로선 첫 참석입니다. 또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이자 사실상 첫 다자 외교 무대 활동인 셈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회의 참석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새 정부 출범 후 첫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두 정상의 만남이 성사되면 한일 정상의 대면 회담은 약 2년 반 만에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 등 한일 간 현안의 원만한 해결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미래에 대한 협력 차원에서 한일 간에 그 문제가 저는 원만하게 잘 풀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일 당국은 이달 중 일본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여는 방향으로 막바지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토가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태 지역 4개국 정상을 초청한 데서 엿볼 수 있듯이 연합전선 확대를 도모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미국 주도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새로운 전략 개념을 채택할 것으로 보여 우리 정부의 호응 여부도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데 법무부가 촉법 소년 나이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속도감 있는 진행과 함께 각계의 우려까지 살펴보라고 지시했는데 향후 국회 입법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오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촉법 소년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 촉법 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과제를 속도감 있게 검토해달라고 지시한 겁니다. 촉법 소년 연령 조정 문제는 국민적으로 많은 관심들이 있었던 사안이죠. 흉포화되고 있는 소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한동훈 장관의 지시는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공약 이행 차원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물론 주요 대선 후보들도 현행 10살 이상 14살 미만인 촉법소년 나이 상한을 12살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촉법소년은 매년 늘어나고 있고 지난해 1,900여 명 가운데 80% 가까이가 12에서 13살이라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악용 사례에 더해 관련 드라마까지 등장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한 장관 취임 전 법무부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고 연령 기준 현실화라는 이름으로만 국정과제에 포함됐습니다. 소년 범죄 감소의 실효성과 범죄자 낙인 효과 같은 각계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 장관도 우려를 의식한 듯 구체적인 나이를 못 박진 않으면서 소년범 선도와 교정 교화의 적절한지 등의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이 실제로 입법화가 되더라도 소위 말하는 강자 들어가는 강간이나 강도 이런 흉포 범죄 위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에
실수로 인해서 전과자가 양산되게 될 것이다 라는 우려는 그런 우려가 없도록 저희가 정교하게 잘 준비하겠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촉법소년 현황, 해외 사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연령 기준을 몇 살로 낮출지를 정해 조만간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또 연령 기준 하향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소년범이 늘어나더라도 전국에 단 한 곳뿐인 김천 소년교도소 수용 능력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점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관련 법안조차 1년 넘게 계류되는 등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어서 실세 장관의 지시에 따른 정부안이 마련돼도 결국 국회의 의지에 달렸다는 분석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프로야구는 선두 SSG가 6월 들어 주춤하는 가운데 감독이 볼 판정에 거세게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기아 소크라테스는 5월 MVP로 선정됐습니다. 프로야구 이모저모 이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SSG 박성환의 타석에서 바깥쪽 높은 공에 잇따라 스트라이크 판정이 내려지자 김원영 감독이 자리를 박차고 나와 거세게 항의합니다. 결국 퇴장당한 김원영 감독. 평소답지 않은 거친 모습을 두고 가라앉은 팀 분위기를 살리기 위한 승부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선두 SSG는 이달 들어 한 경기 평균 1.7점만을 뽑아내며 침묵하고 있고 2위 키움과의 차이도 줄어 자리 싸움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지난 7일에는 에이스 김광현 등판에도 불구하고 연이은 실책으로 무너지며 김광현 무패 공식도 깨졌습니다. 지난달 타율과 안타 1위로 만점 활약을 펼친 기아 소크라테스는 MVP 영광을 안았습니다. 기아는 5월 팀 승률 1위로 상위권 순위 싸움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또 소크라테스는 중독성 있는 응원가와 이른바 시오 댄스로도 야구 팬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5일머니를 앞세운 리브 골프 시리즈가 오늘 밤 영국 런던에서 개막합니다. 필 미켈슨과 더스틴 존슨 등 스타급들이 합류한 가운데 또 다른 선수들도 참가 의사를 밝혀 PGA 투어가 지배해온 세계 골프계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희 기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가 지원하는 리브 시리즈의 최대 매력은 역시 천문학적인 돈의 규모입니다. 올해 예정된 8개 대회 상금 총액이 2억 5,500만 달러, 3,200억 원을 넘고 1차 대회 상금만도 315억 원으로 같은 기간 열리는 PGA 대회의 약 3배에 달합니다. 필 미켈슨과 더스틴 존슨, 세르히오 가르시아, 케빈 나 등 최고의 선수들이 참가하는데 필 미켈슨이 2억 달러, 더스틴 존슨이 1억 2,500만 달러의 천문학적인 출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8명이 컷오프 없이 3라운드로 치르는 대회는 우승 상금이 50억 원이며 꼴찌도 1억 5천만 원의 상금을 가져가고 4인 1조 단체전도 동시에 진행해 별도의 상금을 또 나눠줍니다. 일부에선 사우디 정권을 비판하다 암살된 것으로 의심되는 언론인 카슈쿠지를 언급하며 대회 참가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여전하지만 선수들은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입니다. I'm certainly aware of what has happened with Jamal Khashoggi, and I think it's terrible. And I believe that LIV Golf is going to do a lot of good for the game as well. 돈도 돈이지만 여유 있는 투어 운영도 선수들 입장에선 매력적입니다.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선수도 있지만 장타자 디쉔버와 패트릭 리드도 2차 대회부터 참가를 선언하는 등 고심 중인 선수가 적지 않습니다. It's a bummer. I mean, I don't know if annoyed or tired is the right way. I mean, it's just one of those things. I mean, I've thought a lot about it, and it's like, look, like people are entitled to choose as they wish. 리브는 선수 수급과 주도권 확보를 위해 8월 제주 대회 등 아시안 투어에도 거액을 지원하기 시작해 골프계 편가르기 양상을 띠며 시작된 리브 시리즈의 출범은 그간 PGA가 100년을 이끌어온 세계 골프계에 거부할 수 없는 일대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요즘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소나기가 자주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저녁까지 내륙 곳곳에 국지적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역별로 강수 편차가 크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당분간은 소나기가 자주 내릴 것으로 보여 휴대하기 편한 우산 하나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낮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29도로 오늘보다 4도나 높겠고요. 예년 기온을 2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주말에도 30도 안팎의 낮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내일은 날이 개면서 전국 하늘에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고요. 오후 한때 강원 산간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18도, 대전 17도, 대구 16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광주와 대구 29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